2차 방정식의 정수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1페이지. 선생님 어저께 수업 준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정수근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야구 선수 중에 정수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했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왜 그래 농담한 거야 그렇게 썩은 표정 치지 마. 아 그래요? 예진 쌤 물 좀 떠다 줘요. 한 컵씩 떠다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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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네. 수업 시간에 약과 함께하는 우리 즐거운 수업 시간. 일단 수업 보시면서 제가 중간에 드릴게요. 보세요. 자 2차 방정식 정수근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시면요. 이 문제를 풀다가 하나의 조건의 아이디어인데 우리 예림양은 아마 머릿속에 이제 확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을 드셔야죠. 물을. 어우. 자 알았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2차 방정식 정수근이라는 거 언제 쓸 거냐면 이 아이디어를 언제 쓸 거냐면요. 문제 조건 중에서 근이 정수일 때 혹은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근이 자연수일 때 라는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당히 타당히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 조건이 보이면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요. 자, 두 가지에 대한 기준을 드릴 건데 총 두 가지에 대한 기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정수라고 하는 이 조건이 너희들한테 이 근이 무슨 근이다라는 것을 보장하게 되냐면 실근이다라는 것을 보장하게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조건을 반드시 처음에 확인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했더니 걔가 어떤 값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을 이렇게 사이범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카운팅하기 시작해요. 이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을 것이냐 직접 하나씩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어떤 값보다는 작거나 같고 어떤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카운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판별식 D로 풀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풀어갈 거고요. 이런 상황이 안 나타나고 어떤 값보다 크고 어떤 값보다 작아 이렇게 바깥쪽 범위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무수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풀 수 없으니 두 번째 아이디어를 떠오르고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들은 이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선생님 아까 했었던 그 직거리인데 뭐냐면 두 번째로 따져봐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근이 인수분해가 됐을 때 근의 공식을 써서 그 근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근을 썼을 때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모습을 정리해야 될 건데 얘가 정수여야 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언가의 완전제곱수가 돼야만 하죠. 그렇지 않으면 루트 밖을 뚫고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루트 밖을 뚫고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리수가 남다는 얘기인데 무리수가 나오면 절대 정수나 자연수가 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생각과 덧붙여서 가장 많이 기출했던 아이는 요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역시 두 근이 정수일 테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역시 뭐일 것이다? 정수일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부정방정식이 연립방정식을 하기 시작해요. 요 문제, 이 3번 아이디어 썼던 게 아까 전에 너희가 풀었었던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3번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 처음 이런 상황을 겪는 친구들 너무나 좀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생각이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좀 쌓아놓고 보시면 이제 문제 조건에서
근이 정수일 때라는 조건이 보이네. 저거 왜 줬을까라는 의문점이 하나 들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풀어가는 루틴에 판별식을 일단 써보고, 판별식 써가지고 답이 나오면 그냥 풀고, 판별식 써서 답이 안 나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완전 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식을 새롭게 찾아내서 인수분해할 것인가 라는 걸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필수 9-6번 문제부터 가봅시다. 자,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라는 조건이 이제 새록새록 보이시죠? 이때 정수 m의 값과 두 근을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m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주셨어. 플러스 6이네. 이건 뭐 거의 치매급이죠. 방금 전에 플러스라 봤으면서 마이너스 쓰고 있는 거.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시면 뭐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한번 계획해 볼 만은 할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되죠. 현재 상태에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지라 봤더니 아까 저 문제 쭉 읽으면서 어떤 조건이 눈에 확 들어왔냐면 두근이 정수일 때라는 조건이 보였던 거죠. 아, 두근이 정수일 때 이거 해보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잡아오는 겁니다. 판별식 딜 한번 써봅시다. 1차 시 앞에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m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2m제곱 플러스 6이 정수근이라는 것은 실근인 건 분명하니까 0보다 커도 괜찮을 것이고 같아도 된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전개해서 정리했더니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m이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남을 거야. 걔가 0보다 커나 같대. 이 판별식 D를 쓰고 난 다음에 쏘리요. 마이너스 2가 남겠죠? 네. 쏘리요. 여기 앞에 4 있으니까. 자, 판별식을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떤 결과를 원했었냐면 그 판별식의 결과가 어느 사이 범위 값이 나오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를 잡아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왜요라고 하시면 문제 조건에 의해서 m값도 지금 정수거든. 그리고 m값이 정수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m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1차 샤프의 계수 그리고 상수항인데 두 근이 정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결과이기 때문에 애들은 당연히 정수가 돼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올 것이고, 요게 이 문제가 판별식으로 풀리겠다라고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사이 범위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얘가 인수분해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확신을 갖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사이 범위 값이 나왔으니까 확신을 갖고 근해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근해 공식을 써보시게 되면 m 값은 뭐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m은 자, 짝수 공식 썼더니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니까 2 이렇게 되시겠죠. 따라서 m의 값은 뭐와 뭐 사이 범위가 나오냐면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2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찾게 되는 겁니다. 루트 2와 루트 3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될 값이라고 눈에 얘기합니다. 얘는 1.4 정도 되는 값이니까 2에서 1.4 정도 빼게 되면 얘는 0.6 정도 되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는 1.4 정도 되는 값이니까 더하시면 3.4 정도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죠. 0.6보다 크고 3.4보다 작은 m의 값은요 1과 2와 3, 3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다음부터는 m이 1일 때와 m이 2일 때와 m이 3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m이 1이 돼버리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6x 그리고 플러스 8인가요? 걔가 0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얘 인수분해가 되죠. 2, 4 둘 다 정수근이 나오고 있으니까 m이 1인 건 인정이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m값고라고 했습니까? 근거라고 했습니까? m값을 다 구하라네요. 그지 같은 정서. 구하시면 되죠. m이 1일 때는 2, 4가 근이 나온다. m이 2였을 때는 x제곱 그 다음에 4 더하기가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14인가요? 여기가 됐어요. 여기는 요 새끼는요 아쉽게도 인수분해가 아니 돼요. 아니 된다는 얘기 그래공식 써보시면 알겠지만 무리근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리수로 파먹는 거. 얘는 근으로 인정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m이 3이었을 때는요 x제곱 마이너스 5, 10이니까 10x 그 다음에
18, 24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12랑 2로.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해하시겠어요? 뭐가 없어요? 여기요. 그러네. 나 인수분해 못하는 선생님으로 소문나겠네. 64로 되네요. 둘 다 마이너스. 예.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따라서 정수근을 둘 다 가지니까 m의 값이 3일 때 정수근 64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접근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게 필수 예제 9-6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7번을 보시면서 비교를 좀 해보세요. 자, 필수 예제 9-7번 보시면 방금 전과 문제는 똑같이 시작해. 다음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화되도록 이란 조건은 똑같이 보이시죠? 그런 조건들 읽어내는 연습 계속 하시면서 정수 m의 값을 정해달라고 하는 거 똑같아 문제 상황. 근데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 봤더니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1x 그 다음에 플러스 m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됐죠? 그래서 이거 정수분 갖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처음에 뭘 한번 후벼 볼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정수분 갖는다? 실분 갖는다? 판별식 D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한번 후벼 보려고요. 그래서 후벼어요. 판별식 D는 m-1의 제곱일 것이고 마이너스 4 A는 1이고요. C는 m 플러스 1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근데 쓰면서 이게 느껴집니까? 얘 좌변을 전개해서 정리해보시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차폐 계수가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아무리 열심히 풀어봐야 그죠? 사입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쪽 범위가 나와버리죠. 그럼 그걸 만족시키는 정수 m의 값은 무수히 많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이걸 써보지 말라가 아니라 써봤더니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게 이제 보통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후벼보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기출 빈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근데 얘가 정수 아니냐? 그러면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나올 것이고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m 플러스 1이 나올 것인데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을 알파와 베타 곱해져 있는 거, 알파, 베타가 더해져 있는 것만 남기겠다. 즉 m을 소거하겠다가 중요한 핵심의 아이디어야. m을 없애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m 없어지겠죠. 그래서 좌변의 결과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좌변의 결과일 것이고요. 우변의 결과는 m하고 플러스 m 마이너스 m 사라질 것이고 2만 남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라고 하시면 이게 되게 낯선 방법인데 좌변을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이런 문제 좀 많이 풀어봤는데 이렇게 인수분해 해야 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목적이 여기에 알파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 베타 하나 있게끔 인수분해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이건 분명해. 얘네들이 곱해져서 알파 베타 나오는 건 분명하걸랑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냐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야 되니까 알파가 이쪽에 있으니 이쪽에 곱해지는 상수는 무엇이겠니? 라고 했을 때 플러스 1이 있어야만 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곱해졌을 때 플러스 베타가 돼야 되니까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가 2베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나 배치하시면 돼요? 2 갖다 쓰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긴 1이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현재 이 상태의 식이 우변에 있는 2와 같습니까? 뭐 그렇지 않지. 식이 변화됐다고 그럼 변화시킨 만큼 수습해야 되는데 알파, 베타까지 나왔고 얼마가 더 나오냐면 1이 더 나와 좌변에. 그래서 우변에도 플러스 1을 더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파가 정수고 베타가 정수니까 정수에 1 더해도 정수인 거 분명해요. 자, 그리고 요거 좀 조심해라 아가들아. 두 정수를 곱해서 3이 되는 케이스는 잘 들어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만 있진 않아. 오케이? 왜요? 라고 하시면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도 있단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두 개만 따져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도 알파 플러스 1이고 여기도 베타 플러스 1 더하는 숫자 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냥 알파 베타 의미만 바뀐 거지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 근데 만약에 말이야 여기가 2나 3으로 얘랑 같은 숫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케이스 다 따져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따라서 현재는 둘 다 그냥 플러스 1만 시키는 거니까 여기 둘 다 플러스 1만 시키는 거니까 그냥 얘가 1, 3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 때 두 가지만 따져보면 되겠네. 자, 이 알파 플러스 1이려면 알파 얼마입니까? 0이요. 베타 플러스 1이 3이려면 베타 얼마입니까? 2요. 즉 두근이 0과 2일 때 선입한다 이 얘기죠. 자, 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알파는 얼마입니까? 그럴 때 마이너스 2요. 베타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요. 이럴 때 역시 선입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혹은 두 근의 곱이 n 플러스 1이다 여기에 갖다 집어넣어서 n 값을 결정하면 되겠다라는 상황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얘기 바로 연속으로 나갑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실근의 부호는 사실 얘는요 조금 있으면 약간은 의미가 퇴색되는 좀 안타까운 놈이긴 한데 1학년 중간고사 때는 역시 또 어떠한 문제의 조건을 읽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자꾸 갈게요. 얘가 좀 있으면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수업하는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게 근해 분리라고 하는 게 등장해. 너희들 기억 속에 이제 수능 볼 때까지는 영원토록 근해 분리를 갖고 사용할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전에 중간고사 때 너희들한테 특정 문장에 대한 반응을 좀 하셔라는 뜻으로 아이디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요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들이 써있을 때가 있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이런 조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놓고 시작할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자. 라는 상황을 시작할게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저기 써있는 실수 ABC는 개수 ABC는 실수이다라는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오케이.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러한 조건에서 첫 번째 이 두 근 알파와 베타가 모두 양수일 때 라는 조건이 보이는 겁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제가 지금 알파 베타 써드리긴 하지만 문제 조건에서 여기를 두 근이라고 쓸 때가 더 많아요. 이런 문장이 보이게 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의 조건을 따져볼 것인데 두 근이 양수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근이 양수와 음수를 따질 수 있다는 그 근은 일단 무슨 근이다? 실근이라는 걸 보장하죠. 따라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따질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따져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왜 같아도 돼요? 중근인데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뭘 따져볼 거냐면 근과 계수 연결 따져볼 건데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이 무슨 수겠어? 양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이땐 같을 수는 없죠. 양수를 더했는데 0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이어서 두 근의 곱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 생각해 보시면 양수근 두 개 더 곱한 거니까 당연히 무슨 수 나오겠어? 양수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보이게 되면 나는 순차적으로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을 따져서 걔네들의 이 세 가지 조건의 공통 범위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오케이. 잠깐만 읊조리 갑시다. 뭐 세 가지 따지겠다고요?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 번째 말도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건데 이번에 알파와 베타가 모두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역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 따져보겠어요? 양수든 음수든 양수와 음수를 따질 수 있다는 건 얘가 일단 실근은 나왔으니까 따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잖아. 그죠? 만약에 허수가 나왔으면 양을 못 따진다고. 그래서 판별식 D가 일단 뭐였겠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겠죠. 이번엔 음수근 두 개 더한 거니까. 오케이?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두 분의 A분의 C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음수와 음수를 곱한 거니까 무슨 수 나오겠다? 양수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역시 이 세 가지의 범위를 다 따져서 공통범위 찾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세 개 중에 누구만 따지겠다고요? 셋 다 따지겠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 너희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와 모두 음수를 따졌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건 뭐만 있겠니?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근데 애기들 우리 이 정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냐?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한 근은 양근이고 한 근은 음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조건인 거야. 그죠? 당연히 얘도 몇 가지 조건을 따져야만 하냐면 얘도 세 가지 조건을 따져야만 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뭘 따져야 합니까? 그럼 판별식이라고 그랬었지? 그럼 아가들 생각해봐.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되겠어? 커야만 하죠 이번엔. 왜요? 라고 물으시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양근이 하나는 음근이면 중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만 해요.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몰라요야. 그래서 얘는 뭐 써먹을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음수이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재밌는 거 하나 해보자고요. 그럼 선생님 얘 세 가지를 다 따져보면 돼요? 아니 여기선 두 가지만 따져봐도 돼. 왜요? 얘는 모르니까 따져볼 게 없는 거야.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만 따져보면 되는데 오케이? 자 여기 3발짝 더 들어갑니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아시다시피 A분의 C예요. 두 근의 곱이니까 걔가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두 개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판별식 D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닙니까? 근데 B제곱은 이미 양수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고 A와 C는 부호가 반대라는 걸 내가 지금 확인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에다 마이너스 부호 처리해버리면 얘도 무슨 수가 되겠다? 양수.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게 분명한데 판별식 D는 무조건 무슨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장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이 성립해버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자동으로 성립해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얘도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학생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이게 근해 분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마치 특정한 상황에서는 하나만 따지는 게 정당한 상황인 걸 생각을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세 개를 다 따져봐야 하나 이 상황에서는 1번 조건이 3번 조건이 성립하면 성립하는 게 보장이 되니까 굳이 따져보지 않는 거고 2번 조건은 기준이 없어서 못 따져보는 거야.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얘 따지면 답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얘 따지면 답이 안 나오니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근데 왜요? 이거 그냥 한 번 더 따져보면 확실하고 좋잖아요. 시간이 없어져요. 판별식 D는 무언가를 제곱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떤 두 숫자를 곱한 다음에 4배를 해서 빼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하는데 부담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판별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굳이 안 따져도 되는 판별식 D를 따지다가 시간을 낭비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빠르게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얘만 따지고 답을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까지 다 됐으면 우리 9-8번 문제 풀러 갑시다.
자, 필수 9-8번 문제 보시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하나 주고 난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m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식을 주셨어. 자, 이게 이 두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1번, 2번, 3번 조건을 순차적으로 다 풀게요. 1번은 두근이 모두 양수, 2번은 두근이 모두 음수, 3번은 두근이 서로 다른 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다시 한번 말한다잉. 근에 불릴 때나 아니면은 근과 그 실근의 부호 관계일 때나 조건을 항상 몇 가지에서 시작한다? 세 가지에서 시작한다는 걸 떠올리시고 그럼 세 가지 조건이 뭐였는지부터 순차적으로 떠올려봐. 처음에 판별식 D였어.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조건을 따져보려고 봤더니 자, 여기는 이 식은 m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일 것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m 플러스 5가 나오고 걔가 0보다 커야 된대. 되니? 자, 전개해서 정리해보시면 m 제곱 나올 것이고 플러스 4m 마이너스 4m이니까 없어질 것이고 플러스 4 마이너스 20이니까 16 남지. 그래서 네. 아, 쏘리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잘하셨어요. 자, 따라서 m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이때 나오는 m의 값의 범위는 m은 4보다 크거나 같고 m은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두근의 합이었었죠. 두근의 합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인데 얘는 0보다 커야 하겠죠. 양근이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m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부호 처리한 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다 생각하면 얘가 마이너스 0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나온 조건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요. 두근의 곱신데 알파 곱하기 베타도 역시 0보다 커야 할 겁니다. a분의 c는 m 플러스 5일 것이고요. 걔가 0보다 커야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이때 나온 조건은 m은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예요. 마지막에 학생들이 조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통범위라고 했어요.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통범위 확인할 때는 수직선이 가장 정확하고 빨라요. 괜히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수직선 하나 그려 놓으시고 자, 1번 조건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이너스 4보다 그리고 4보다니까 마이너스 4보다 왼쪽 플러스 4보다 오른쪽. 그리고 선생님 요거 조금 주의. 학생들이 선생님이 문제를 설명해 드릴 때는 색깔 분필 써가지고 설명해 드리니까 안 헷갈리는데 너희들이 직접 풀 때는 가끔 이거 헷갈릴 때가 들어있어. 어떤 거냐면 체크해놓고 공통범위가 어딘지 까먹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때 쓸 수 있는 잡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선 처리하던가 이렇게 색깔의 굵기를 좀 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였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쓸 것이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는 신경 끄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5보다 크대요. 마이너스 5는 이거보다 왼쪽에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5보다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공통범위 어딥니까 하시면 여기라는 거 이거 이제 여기서 못 찾으면 좀 그래요. 제가 굳이 지금 수직선에다가 색깔 분필 쓰지 않고 접근했던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거를 노란색, 파란색으로 체크하면 절대 안 헷갈려. 여기구나라는 게 바로 보이는데 하나의 색을 너희가 보통 문제 풀 때는 샤프 하나만 쓰니까 샤프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이미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지우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연스럽게 2번 문제도 빠르게 우리가 구해냈던 조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얘들아 2번은 두근이 모두 음수일대잖아. 그러면은 이 조건은 그냥 그대로 따와도 되지. 이 조건은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될 것이고 이 조건은 그대로 따도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바로 수직선으로 갈게. 자, 1번 조건은 그대로 따도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4의 바깥쪽이다라는 건 일단 그대로 따왔어. 2번 조건은 부호 반대로 바꿔야 한다고 했으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예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쓸 것이고 걔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할 거면 얘가 자연스럽게 지워지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됩니까? 오케이. 3번 조건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그냥 가져오셔도 되죠. 마이너스 5보다 크다니까 여기 쓸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따라서 1번과 2번과 3번의 공통범위는 4보다 커나 같다. 여기가 된다. 아시겠어요? 됩니까? 3번은요.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원래 다 따져봐야 맞으나 3번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은 1번 조건이 성립한다는 걸 보장한다고 그랬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생각해 봤더니 3번 조건이 얘걸랑? 그렇죠? 얘가 성립한다는 것은 우리 여기는 이 값이 마이너스 5보다 반대 부호여야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는 거죠. 마이너스 5보다 작아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1번 조건 판별식가 0보다 커졌다는 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굳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2번 조건은 따져봐야 기준이 없으니까 못 써먹을 건데 내가 그날따라 2번 조건 안 따지긴 했는데 1번과 3번을 다 구해봤었어. 그랬더니 1번은 이거이던가 라는 게 1번이고 3번은 요거라고 해. 어차피 겹치는 부분은 3번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굳이 내가 1번을 따져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별거 아니어 보이는 것들이 시간상 낭비가 되게 심해지니까 반드시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은 그냥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걸 바로 다이렉트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필수예제 9-9번 갑시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또 하나 주셨는데 x제곱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3m 그 다음 마이너스 10이니 x 그리고 왜 이렇게 길어? 플러스 m제곱 플러스 3m 그리고 맞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18이요? 예. 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주셨어요. 길게도 좋네요.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결정해달라 정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조건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고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럼 아가들아 1번 보면서 너희들 마음 심금을 울리는 조건들을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까? 첫 번째 뭐겠어? 부호에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아, 근의 부호가 다르다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아들을만 하지요. 그죠? 아,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때 써먹어야 될 조건은 뭐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딱 하나 뭐 알파 베타가 뭐다? 0보다 작겠구나. 반대 부호니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이거 쓰고 끝냈을 것 같은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옆에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대요. 오케이? 어떤 때 그런 상황 나타납니까?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말 뜻은 오케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더했을 때 무슨 값이 나올 거다? 음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원래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두 근의 합에 대한 조건을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썼냐면 몰라서 안 썼어요. 걔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몰라서. 근데 얘는 좀 더 세밀하게 얘 조건들을 말해주기 시작하면서 걔네 둘을 더했을 때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말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두 번째 말은 두 근의 합이 무슨 수가 나올 것이다? 0보다 작은 값, 음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판별식은 써볼까요? 안 써볼까요? 안 써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판별식 쓰면 진짜 지옥이 뭔지 한번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쓰면 좋은 조건이 아니라 안 써야 할 때는 깔끔하게 안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두 근의 두 근의 곱.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요,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18인데 걔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보다시피 인수분해 깔끔하게 이렇게 됩니다. 즉 이때 m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클 거고요. 3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되십니까? 두 번째, 평상시 같았으면 안 따져봤을 조건인데 여긴 두 근의 합도 구해볼 수 있는 상태잖아요. 얘는요.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10이 나오게 되는데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걔가 음수여야 한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일 것이고 역시 양변 정리해서 정리하시면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되겠죠. 인수분해는 5,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때 나오는 범위는 m은 마이너스 5보다 작을던가 아니면 m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보다 작던가 m은 5보다 크던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역시 수직선상에서 확인을 바로 해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작던가 5보다 크던가 라는 2번 조건과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쓸 거고요. 3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쓸 겁니다. 이 사이던가. 공통범위 어딥니까? 하시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여기가 되겠죠. 이게 1번 답이 될 거고 2번 문제 답도 이제 바로 갈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고 두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조건에서 얘만 0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두근의 합이 0일 것이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풀었었던 얘가 방정식이 되는 거므로 m의 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m의 값은요 마이너스 2던가 5일 텐데 얘가 다 인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1번 조건을 지켜주는 것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는 안녕 이렇게 되시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쉽죠? 이러면서 9장이 끝났어요.